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저번 시간에 살인들이 서로 편을 나누어서 논쟁을 하다 그만 싸움이 되어서 붕당 정치가 되고 말았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일본은 또 거꾸로 자기들끼리 싸우던 전국시대가 끝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을 했다. 이게 안 좋다. 자, 이제 어떻게 됐을까? 그랬죠? 자, 어떻게 됐냐면 일본이 우리를 쳐들어왔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임진왜란입니다. 원래 이 임진왜란과 잠시 멈추고 협상을 하던 기간이 있다가 또 다시 전쟁이 시작된 정유재란, 이렇게 해서 임진왜란, 정유재란 합쳐서 그냥 혹외란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 통상 두 개를 구별하지 않고 그냥 임진왜란이라고 부르죠. 자, 임진왜란이 일어날 당시에 조선의 상황과 일본의 상황입니다. 당시 조선의 상황은 200년간 평화, 누가 쳐들어온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역사상 이런 적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번에 그 고려 역사 기억나시죠? 그냥 계속 누가 쳐들어오고 막 그랬던 이 고려 역사 기억나실 텐데, 이 조선 시대는 그 200년간 누가 쳐들어오거나 그런 일이 거의 없는 아주 평화로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조선 초기에 이제 세종 때 조금 이렇게 그 북방의 여진족이나 남쪽의 왜구가 약간 그 소란을 일으켰는데, 세종대왕이 여러분 저번에 얘기했듯이 세종대왕이 그렇게 뭐 온화하기만 하신 분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남쪽으로는 이종무를 보내서 그 쓰시마 대마도를 아주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고, 북쪽으로는 호랑이 절도사 김종서를 보내서 여진족들을 그냥 쓸어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한동안 조용한 평화로운 시대가 온 겁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가 오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렇죠. 그냥 군사력이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안이해지는 거죠. 그래서 뭔 일이 있겠어? 지금 태평성 성대인데 뭐 누가 쳐들어오겠어? 뭐 기껏해야 뭐 왜구들이나 조금 찌쩍거리다 말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게다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붕당 정치 때문에 내부는 분열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 외부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그 정보도 많지 않았고요.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당시 일본이 통일을 하면서 변화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그 잘못된 판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본은 하나의 큰 나라가 아니라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작은 그 제후들의 나라들. 그래서 그놈들이 가끔씩 나와갖고 이게 도둑질이나 하는 왜구들, 이렇게만 생각했거든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죠. 반면에 일본의 상황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200년간의 전국시대가 끝났다는 거. 200년간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웠으니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실전 경험이 쌓였겠습니까? 무기도 얼마나 많이 개량됐을까요? 외국의 무기, 서양 무기도 들여왔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뭐예요? 총, 조총이라 그러죠. 총도 들여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 전술도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조총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전통적인 동아시아의 전술이었던 기병들의 돌격 있죠. 그 고구려 때부터 우리의 특기였던, 그래서 중국을 늘 괴롭혔던 뭐 거란족이니 여진족이니 또 우리 조상들 다 마찬 같은 전술을 사용했는데, 옛날 몽골이라든지 다 뭐예요? 빠르게 말을 타고 돌격해 들어와 가지고 보병들을 쓸어버리는데 상대가 총을 들고 있다면요. 이건 좀 문제가 되죠. 어쨌든 이런 신무기와 신전술로 무장을 한 일본이었습니다.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다 통일하고 나니 거기에서 공을 세웠던 부하들에게 자, 상으로 뭘 줘야 돼요? 그죠? 땅을 줘야 되죠. 그런데 줄 땅이 모자란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뺏어서 나눠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물론 그 뺏는 과정에서 이 장군들이 전사하면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입장에서는 뭐 땡큐베리 마치죠. 미안하다, 안 됐다, 죽었구나, 내가 너가 살았으면 땅을 나눠주려고 했는데, 뭐 이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래저래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이 또 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어렸기 때문에 그 자기가 죽은 다음에 이 어린 아들이 또 굉장히 억센 백전 노장들 사이에 있는 것도 영 찝찝했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그 장군들을 좀 처리해야 될 필요가 생겼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 자신이 좀 굉장히 뭐랄까요? 약간 과대망상증이 있었나요? 그래가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을 지나서 명나라를 정복하고 나아가서 인도까지 정복하는, 그야말로 세계 정복, 자기가 옛날에 그 징기스칸의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어요. 때때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정말로 자기가 징기스칸의 후손이라고 생각했다고도 해요. 착각은 자유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이미 전쟁이 나기 직전의 상황이었으나 조선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완전히 오판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결국 그래서 1592년 일본군이 상륙해 왔습니다. 처음에 일본의 함대가 부산을 향해 접근해 올 때 당시 부산진 첨사였던 정발이라고 하는 장군은 그 배가 몇 척 나타나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또 일본 애들이 장사를 하러 왔나 이러다 보니까 이게 상선이 아니라 군함이거든요. 그러자 이것들이 외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수만 명의 본격적인 침략 부대일 줄은 생각도 못했죠. 결국은 이제 부산진 첨사 정발은 그 자리에서 순국을 하고요. 부산이 함락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본군은 본격적으로 상륙을 해서 동래성을 포위합니다. 당시 이제 동래 부사였던 송상원역에게 당시 일본군 그 선봉대장이었던 고니시 유키나카가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명나라를 치기 위해 길을 빌리고자 한다. 재미있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일본의 목적은 이 명나라를 치려는 건데 그러자니 조선을 지나가는 거니 길 좀 빌려달라, 우리 그냥 보내달라, 뭐 이런 얘기인데 이 말을 누가 믿어요? 사실 명나라를 치고 싶으면 바다로 가면 되잖아요. 바로 이렇게 바다로. 굳이 조선을 거쳐갈 이유가 없죠. 그래서 송상원이 웃기지 마 하고 이제 끝까지 싸웠으나 역시 이제 당해내지 못하고 순국을 합니다. 그 당시 이제 송상원의 용감한 그 저항에 일본군 장군들조차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주 후하게 장사를 지내줬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나서 송상원이 무너지자 당시 경상도 일대를 지켜야 되는 육군 총사령관인 경상우병사, 그러니까 병마절도사의 준말이에요. 경상우병사는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면서 도망을 간 핑계가 뭐예요? 빨리 이 사실을 조정에 알리자였죠. 자, 그래서 이 경상도 구역에서 보시다시피 빨간색 화살표가 일본군의 진로인데요. 얘들은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고 그대로 경상도를 완전 순식간에 그대로 차지해 버립니다. 그러자 굉장히 놀란 조정에서는 당시 이미 그 현역 군인에서 은퇴한 옛날에 백전노장인 그 신립장군을 다시 총사령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신립장군은 이제 북방에서 그 여진족하고 싸우면서 많은 실전 경험과 공을 세운 그 명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제 그 한성부 판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서울특별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유명한 장군이 이제 뭐예요? 군복 벗고 이제 그냥 시장이 된 거예요. 뭐 그런 상황이었으나 다시 이제 이분이 명을 받고 군복을 다시 입고 일본군과 싸우러 갑니다. 그런데 벌써 200년간의 평화에 물들어서 조선의 군대의 관리가 엉망진창이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병사를 소집해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출석을 부르는데 김갑동 없어? 이병동 없어? 박을서 없어? 즉 출석부에는 군사가 10만인데 막상 나온 군사는 한 2, 3만에 불과한 거예요. 그나마 나와 있는 2, 3만 명은 용감하게 나는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다 이래서 나온 게 아니라 도망을 못 가서 나온 거예요. 늙거나 병들거나.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속에도 틈만 나면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도망을 갈 생각이에요. 아마도 신립장군은 이때 직감했을 거예요. 나는 죽는다. 그래서 출정하면서 선조 임금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면서 장군답게 죽을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성은이 만국하옵니다 라는 약간 불길한 말을 던진 거예요. 사실 이게 말 실수인지 아니면은 본인의 실제 심정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군을 막으러 이제 가는데 그 당시에 이제 서울에서 문경세제예요. 거기까지를 가는 동안에 또 계속해서 하룻밤 야영을 하고 나면 군사가 도망치고 또 하룻밤 야영을 하면 군사가 도망친 거예요. 원래 이 당시에 생각했던 계책은 뭐냐면은 일본군이 이 산맥에 도착하기 전에 이 산맥에 산 넘어가는 고개마루 있죠. 거기에 진을 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산맥 자체가 거대한 자연 성벽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숫자가 적은 숫자로도 능히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식이면은 이 산맥에다가 산에다가 진을 치면은 이 군사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다 도망을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립장군은 군사를 도망가지 못하게 만드는 전술, 그게 뭐냐면 배수진이에요. 그러니까 적을 앞에다 두고 등 뒤에다가 강물을 두는 거죠. 그러면은 도망가면 물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군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네가 어디로 도망갈 것이냐? 네가 살 길은 저 적과 싸워 뚫고 나가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죽기 살기로 싸우게 만드는 게 배수진인데, 이게 뭐 잘 되면은 군인들이 와 해가지고 싸우겠지만은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물과 적군 사이에서 그냥 짜부가 되는 거죠. 게다가 당시 일본군이 200년간의 전국시대로 단련된 군대 아니에요? 결국은 신립장군은 배수진을 쳤던 곳, 지금 충주에 있는 탕금대라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자, 신립장군마저 전사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오자 조정은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조 임금께서는 무엇을 결심하였느냐? 도망을 결심했습니다. 도망. 자, 저 파란색 화살표가 이제 우리 군대를 보여줍니다. 자, 여기 이쪽에 그 신립장군의 부대가 갔다가 여기 탕금대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괴멸당했죠. 괴멸당하자 저 위에 파란색 화살표 보이죠? 바로 우리 선조 임금이 도망친 겁니다. 어디까지 도망쳤느냐? 압록강 근처까지. 한마디로 한반도를 다 포기한 거예요. 다 포기하고 도망갔는데 왕이 도성을, 한양을 버리고 도망가자 백성들이 막 말립니다. 전하, 임금님께서 우리를 버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이러자 임금이 비켜라 하겠죠. 그러자 백성들이 또 외칩니다. 만약에 임금님께서 우리를 버리고 가시면은 세자라도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는 세자를 모시고 싸우겠습니다 했으나 뿌리치고 자기는 세자를 데리고 이쪽 평안도 쪽으로, 그 다음에 그 또 다른 왕자인 임해군은 저쪽 동쪽 끝으로 멀리 도망을 시킵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살아라, 뭐 이런 뜻이겠죠. 나중에 쪽팔린 얘기지만은 그 임해군은요, 자기가 피난가 있던 함경도 지역에서 야, 내가 씨발 왕자야, 에? 이러면서 행패를 하도 부리다가 백성들이 붙잡아다가 일본군한테 넘겼다고 합니다. 이게 당시 조선왕실의 수준입니다. 그 당시 임금이, 선조 임금이 노렸던 건 뭐냐면은 경상도 쪽은 괴멸됐지만은 충청도와 이 전라도 쪽은 아직 일본군이 상륙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관군들을 모아서 일본군이 한양에 와 있을 때 이들이 이렇게 근왕병이라 그러죠. 왕을 호위하는. 그래서 한양을 공격하고, 그래서 일본군이 한양에서 이들과 싸울 때 다시 도망을 가는 척했다 다시 되돌아와서 한양에다 일본군을 가둬놓고 양쪽으로 치는 뭐 이런 작전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충청도와 전라도 쪽에서 모인 이 굵은 화살표 있죠. 이 수만 명의 우리 그래 마지막 남은 병력이죠. 이들이 한양으로 올라오다가 오늘날 용인 있는 데서 참패를 합니다. 그냥 거의 전멸에 가까웠어요. 어이없는 참패를 한 거예요. 조선은 이제 그 문관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문관들이 군대를 통솔하지만 당연히 무관들도 있겠죠. 그래서 일본 애들이 딱 보니까 조선은 무장과 문관이 섞여 있다. 그런데 문관이 지휘관이네. 하하. 그렇다면 우리는 무장만 해치우자 그래가지고 저격수들을 배치해가지고 딱 봐서 이게 복장이 그 문관이 아니라 무관스럽게 생긴 사람들만 골라가면서 저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무관들이 픽픽 총에 맞아 쓰러지니까 그 문관 지휘관들이 갑자기 패닉에 빠져가지고 뭐 명령을 내리지 못하고, 군대가 숫자만 많으면 뭐예요? 명령 체계가 막 엉망진창이 되는데, 그래서 그 지휘관부터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그냥 군사가 무너지면서 수만 명의 부대가 그냥 거기서 그냥 전멸해 버립니다. 이때 간신히 몇천 명의 군대만라도 살려갖고 질서정연하게 퇴각에 성공한 부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부대가 바로 누구냐면은 권율 장군의 부대였습니다. 원래 그 명장은 항상 그 이길 때가 아니라 질 때 진가가 나타난다 그러죠. 퇴각할 때 얼마나 피해를 줄이고 퇴각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 당시 일본군은 뭐 거칠 것이 없어서 가지고 이제 길을 나눠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니시 유키나카는 평양 쪽으로 가면서 선조와 광해군, 세자했던 광해군을 쫓고, 그 다음에 갓도 기요마사가 동쪽으로 가서 임해군을 쫓으러 갑니다. 이 화살표 보세요. 이쯤 되면 조선은 어떻게 된 거예요? 망한 거죠. 당시 선조대왕께서는 이 의주까지 피난을 가신 다음에 압록강을 건너가려고 그랬어요. 압록강 건너가면 뭐예요? 명나라잖아요. 그러자 이제 신하들이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말리는 거죠. 전하께서 이 건너가면 어떻게 되신단 말입니까? 막 이런
말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덕형 선생이 제가 명나라에 가서 구원병을 몰고 오겠습니다. 부디 전하는 여기서 계십시오. 한 거죠. 그래서 이덕형이 이제 명나라로 갑니다. 명나라로 가니까 명나라 황제가 처음에는 믿질 않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믿을래요? 이웃나라 임금이 자기 군대와 신하들을 다 데리고 국경을 건너오겠대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부를래요? 그렇죠. 전쟁이죠. 그러니까 조선이 우리한테 전쟁을 걸겠다는 거냐? 아니요. 일본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땅을 다 뺏기고 수도도 뺏기고 그러니까 일본한테 조선이 그렇게 형편없이 당할 리가 있냐? 믿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처음에 한 500명 정도의 부대를 보냅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구원병이 아니죠. 어떻게 진짜인가 아닌가 알아보러 간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정말로 이 조선이 일본한테 땅을 다 뺏겼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제대로 된 구원부대를 보내죠. 그 사람이 이제 바로 이여송 장군입니다. 이여송. 자, 전쟁은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전쟁 초기에는 일본군이 거의 쓸어버렸다. 근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일본군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바로 보급선의 문제입니다. 당시 일본군 선봉대장이었던 고니시 유키나카가 벌써 그거를 이제 직감했던 것이 한양을 딱 도착을 했는데 원래 일본군이 생각하는 전쟁은 이런 거였습니다. 와 공격합니다. 그러면 적의 군주가 성을 지킵니다. 와 하고 지키다가 결국 성이 함락됩니다. 그러면 이제 더 갑니다. 그럼 적의 군주가 이 앞에 딱 서 있습니다. 딱 앉아가지고 결국은 자네가 이겼군. 부하와 백성들을 부탁하네. 모든 것을 나 하나로 끝낼 터. 그러면 이제 이긴 쪽 장군이 알겠어. 부디 편안히 가시기를. 막 이럽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진 쪽의 군주가 여러분 잘 아는 장면 있잖아요. 뚝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선은 수도를 함락했는데 임금이 백성과 신하를 부탁하네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도망을 가버렸어요. 도망을 갔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쫓아가서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보급선이 엄청나게 길어진 겁니다. 보급선이. 전쟁은 사람이 하잖아요. 기계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되고 무기도 계속 보급이 돼야 되는데 이제 한반도 전체 400km, 500km, 600km를 얼마나 긴 보급선이에요. 배로 건너와서 다시 600km를 육로로 가서 이걸 보급을 하니 큰일 난 거죠. 더구나 좀 있으면 이제 겨울이 옵니다. 단기전만 준비했던 일본으로서는 이제 환장을 노리시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이 생각했던 게 저 밑에 그 점선 있죠? 화살표 점선. 이게 일본이 생각했던 플랜 B입니다. 이 배로 상륙해서 이걸 다시 육로로 수송하는 게 아니라 이 배로 그대로 바다를 돌아서 한양까지 계속 보급 루트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한양과 평양에 있는 일본군은 계속해서 보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선 임금을 압박할 수 있죠. 너 언제까지 그 압록강가에 숨어 있을 거야? 빨리 나와 항복해 이러면서. 그런데 이 보급 루트가 끊겼습니다. 바로 어디에서? 네, 한산도에서. 바로 누구에게? 이순신에게. 그렇죠. 바로 이순신 장군입니다. 그래서 이 선이 점선으로 그린 이유가 뭐예요? 일본군은 이렇게 계획했으나 여기서 끊기고 말았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죠. 하나는 육로로 수송해야 돼요. 근데 육로로 수송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 일대에서 의병들이 나타납니다. 의병들이 나타나가지고 계속 괴롭혀요. 의병들이니까 그 정규 군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 일본군의 정규 부대랑 싸워서 이기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일본군이 쌀가마니랑 이런저런 식량이랑 이런 거 수송하는 수송부대에다가 불을 지른다거나 수송술에 바퀴를 빼놓고 도망간다거나 이런 짓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급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일본군은 어쩔 수 없이 조선에서 식량을 현지 조달해야 되죠. 그럼 자, 여러분들 상식, 우리나라에서 가장 곡식이 많이 나는 곳이 어디죠? 그래요. 전라도 지방이에요. 그래서 전라도 지방에 가서 거기에 있는 풍부한 곡식들을 챙겨서 그걸로 자기네 보급을 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한양에 있던 부대 일부가 이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전라도를 먹기 위하여. 그 다음에 부산에 있던 부대가 서쪽으로 이동합니다. 역시 전라도를 먹기 위하여. 근데 이 두 군데에서 다 막힙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던 부대는 저번에 용인의 전라도 쪽에서 올라온 부대가 다 괴멸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았던 겁니다. 자, 여기가 이제 호남의 곡창지대죠. 호남의 곡창지대인데 호남의 곡창지대를 부산 쪽에서 가려면 갈 길목이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 위에는 지리산이 가로막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한양 쪽에서 이제 전라도 쪽으로 가려면은 차령산맥이 있고 거기에 이제 이치라고 하는 고개가 있습니다. 여기가 중요한 요충지죠. 자, 그런데 저번 기억나죠? 그 용인에서 조선군이 괴멸됐을 때 오직 한 사람만이 자기 부대를 무사히 탈출시켰다. 바로 누구예요? 권율 장군이죠. 이 권율 장군이 그래서 전라도의 중심인 광주에서 다시 군사를 모은 다음에 분명히 이놈의 새끼들이 그 전라도의 곡식을 노리고 내려올 것이니 산맥에서 막아야 한다 해가지고 이치 산맥에 진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서 정말 악정고투 끝에 일본군의 남침을 막아냅니다. 그 다음에 동쪽에서 다시 이제 부산에서 오는 부대는 진주성에서 또 치열하게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김시민 장군과 이끄는 관군, 그 다음에 김천일 장군 등의 의병들이 연합해가지고 여기서 또한 일본군을 막아냅니다. 이게 바로 유명한 진주대첩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해군을 여수 쪽에 있던 이순신의 함대가 동쪽으로 진출하면서 한산도 쪽에서 일본군의 서진을 막아냅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게 한산대첩이죠. 이렇게 되면서 호남 지역을 지킬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적에게는 식량을 내주지 않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식량을 챙길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치에서 승리한 권율 장군의 부대는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전쟁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덕형이 명나라 약속받은 명나라의 군대가 이제 압록강을 건너옵니다. 이번에 명나라 수만 명의 부대가 왔기 때문에 이효성 장군이 이끌던 명나라 부대가 평양성을 탈환하고 오늘 지금의 이제 개성 근처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남쪽에서는 이제 그 권율 장군의 부대가 점점 이제 세를 키우면서 북쪽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강 건너서 이제 그 당시에는 여기가 서울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서울이 이제 뭐예요? 남대문, 동대문 그 일대만 서울이었으니까 그 지금의 상암 월드컵 경기장 있는 쪽에 진을 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일본군이 저 권율을 여기서 밀어내지 않으면 한양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있는 힘, 없는 힘 다 동원해가지고 총 공격을 합니다. 일본의 이제 마지막 총공세죠. 여기에서 일본군을 물리치고 심지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그 조카까지 큰 부상을 입혀갖고 쫓아내버립니다. 이게 바로 유명한 행주대첩입니다. 무슨 뭐 무기가 모자라가지고 뭐 행주치마에 돌을 실어다 달랐던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지어낸 말이고 아무리 그 조선이 200년간 평화에 그 쩔어 있었다 해도 그렇게까지 엉망의 군대는 아니었고 이때는 이미 이제 그 처음에 기습을 당해가지고 그 헤맸을 뿐이고 어느 정도 이제 체제를 갖춘 다음이라 그 제대로 정규군으로 싸워서 이긴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한양을 탈환하게 됩니다. 자, 한양을 도로 뺏긴 일본은 이제 어떻게 전술을 바꾸느냐? 기왕 점령한 그 남쪽 지방이라도 확보하자. 그래서 갑자기 이제 싸움을 멈추자. 우리 협상하자. 협상 모드로 돌아갑니다. 협상 모드로 돌아가가지고 협상을 하는데 그 협상 조건이 굉장히 그 말도 안 되는 거였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미 이제 그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명나라와 조선과 일본이 모두 엮여가지고 이제 그 휴전협정을 맺으려고 하는데 명나라나 조선에서 요구하는 건 뭐예요? 일본은 그냥 물러가라. 단 전쟁을 일으킨 거에 대한 배상이나 책임을 묻지는 않겠다. 이거였고 일본이 내건 조건은 뭐냐면 우리는 물러갈 텐데 단 그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는 일본이 가지는 거로 하자. 여러분 같으면은 총 맞았어요. 이걸 받아들이게 당연히 협상이 깨지죠. 협상이 깨지니까 이제 다시 일본이 뭐야 그러면 다시 전쟁이다 하고 다시 이제 전쟁을 개시하는데 이게 바로 정유재란입니다. 이 정유재란인데 이미 이때는 임진왜란 처음 일으킬 때 조선이 아니죠. 이미 싸우면서 어떻게 해요? 싸워가면서 군대를 모으고 싸워가면서 체제를 갖췄기 때문에 그래? 이제 우리 준비 다 됐걸랑?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일본은 정유재란 때는 자기네가 원하는 만큼 전진하지 못하고 오히려 점점 밀려나가다가 그 울산, 부산 뭐 이런 쪽에 거의 그 고립되었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자 결국은 퇴각하고 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임진왜란이 끝나게 됩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게 되겠죠. 일본이 쳐들어왔다. 처음에는 승승장구했다. 그러나 그 조선인 관군이 좀 체제를 갖추고
그 다음에 의병들이 활약을 하면서 한산대첩, 진주대첩, 그리고 행주대첩 같은 결정적인 승리를 바탕으로 하고 명나라까지 참전하면서 결국 일본군은 밀려났다. 그리고 잠시 협상을 하다가 협상이 깨져갖고 정유재란을 일으켰으나 이미 그땐 조선이 충분히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점점 더 밀려가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자 그냥 도망갔다. 한 줄 요약합시다. 일본군이 쳐들어왔다. 그러나 쫓아냈다. 끝! 이게 임진왜란 되겠습니다.